아저씨, 혹시 이 사진 속 남자? 앳된 목소리가 내 귓전을 파고드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방금 전까지 지겹게 들려오던 파도 소리도, 갈매기 소리도, 내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수백억짜리 프로젝트 생각도 전부 사라졌다. 내 눈앞에는 오직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뿐이었다. 그 사진을 들고 있는 건 며칠 전 우연히 알게 된 이 바닷가 마을의 고등학생 민준이라는 아이였다. 아이의 까만 눈동자가 의아함에 가득 차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사진을 받아들었다. 심장이 발찌까지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사진 속에는 25년 전의 내가 있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는 듯 환하게 웃고 있는 풋내기 20살의 강민혁. 그리고 내 옆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내 세상의 전부였던 여자, 서연이. 그래, 서연이었다. 내 첫사랑. 내가 야반도주하듯 버리고 떠나야만 했던 단 한 사람. 어떻게 이 사진이 왜 이 아이의 지갑에서 나온 거지?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사진 속 서연의 얼굴만 뚫어져라 바라봤다. 25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어제 찍은 사진처럼 모든 것이 생생했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에게서 나던 은은한 비누 향기, 내 손을 잡던 작고 따뜻했던 손의 감촉까지.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나 심장을 날카롭게 핥히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민준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렸다. 나는 차마 아이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 왜 서연의 사진을, 아니, 우리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까? 혹시나 하는 끔찍한 상상이 뇌리를 스쳤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사진만 내려다봤다. 사진의 귀퉁이는 닳아서 너덜너덜했고 가운데는 여러 번 접혔다 편 자국이 선명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사진을 보고 또 봤으면 이렇게 됐을까.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바랜 글씨가 있었다. 민혁, 서연, 우리의 약속, 영원히, 약속. 그래, 약속이 있었다. 내가 지키지 못했던,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 끔찍한 약속. 서연아, 내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그래서 여기 이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새삼에서 제일 예쁜 집을 지어줄게. 그 약속을 남기고 나는 그녀를 배신했다.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우리 가족은 침몰하는 배와 같았다. 아버지의 회사는 부도가 났고 집에는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악다구니와 저주 속에서 나는 비겁하게 도망쳤다. 서연에게는 한마디 말도 남기지 못한 채, 아니, 남길 수가 없었다. 나 같은 놈 옆에 있다가는 그녀의 인생까지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갈 것만 같았으니까. 그 후 25년, 나는 정말로 성공했다. 맨몸으로 건설 현장을 구르며 닥치는 대로 일했다.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돈을 벌고 사업을 일으켰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건설사 회장이 되었다. 하지만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서연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 줬던 상처와 지키지 못한 약속은 끔찍한 죄책감이 되어 내내 나를 짓눌렀다. 수소문도 해봤지만 그녀는 이미 살던 동네를 떠난 후였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사람처럼. 그런데 이제 와서 25년이 흐른 지금 이 낯선 바닷가 마을에서 그녀의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저 아저씨, 이 사진 저희 엄마 어릴 때 사진인데요. 옆에 남사는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민준이의 말에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엄마? 라고? 그럼 이 아이가 서연이의 아들이라고?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휘청였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저 아이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뜯어봤다. 서연을 닮은 선한 눈매, 그리고 나를 닮은 오똑한 코와 굳게 담은 입술. 내 피가 이 아이에게 흐르고 있었다. 내 아들이었다. 내 아들. 나는 그 존재조차 몰랐던 나의 아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간신히 옆에 있던 방파제를 붙잡고 몸을 지탱했다. 아들아, 네 엄마. 내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축축하고 끔찍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 순간 내 25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겹겹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이 낡은 사진 한 장 앞에서 부질없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나는 괴물이 되어버린 내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사람들은 나를 미다스의 손이라 불렀다. 손대는 사원마다 성공으로 이끌고 거침없이 회사를 키워낸 입지전적인 인물.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살고 수십억짜리 차를 굴리며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장. 그게 세상이 아는 강민혁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지는 그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내가 매일 밤 어떤 악몽에 시달리는지를. 잠이 들면 나는 어김없이 25년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갔다. 빗줄기가 미친 듯이 퍼붓던 밤. 낡은 트럭 짐칸에 웅크린 채 나는 덜덜 떨고 있었다.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와 어머니의 흐느낌, 그리고 나를 향해 삿대질을 하던 빚쟁이들의 얼굴이 뒤섞여 나를 덮쳐왔다. 네 애비 때문에 우리 집은 풍비박산났어. 그들의 목소리는 이명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그 모든 아비규환 속에서 나는 단 하나의 얼굴을 떠올렸다. 서연이. 아무것도 모른 채 내일 아침이면 나를 만나러 올 그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집을 지어주겠다고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그녀. 하지만 나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아니, 애초에 그런 약속을 할 자격조차 없는 놈이었다. 차마 그녀에게 구차한 내 사정을 설명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비겁하게도 편지 한 장 남기지 않고 그녀의 세상에서 사라져버렸다. 그것이 그녀를 위한 최선이라고, 언젠가 내가 성공해서 모든 빚을 갚고 당당하게 그녀 앞에 나타날 수 있을 때까지 잠시만 그녀를 잊는 것이 맞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 잠시가 25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성공은 생각보다 더디었고 그 과정은 처절했다.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짊어졌다. 밥 먹을 돈이 없어 며칠을 굶기도 했고 추운 겨울밤 공사장 컨테이너 박스에서 새우잠을 자기도 했다. 독하게 버텼다. 서연이 얼굴을 떠올리며 그녀에게 했던 약속을 되뇌며 이를 악물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녀를 찾아가리라. 하지만 막상 돈을 벌고 회사를 세우고 소위 성공이라는 것을 손에 쥐었을 때 나는 더 깊은 공허함에 빠졌다. 수백억짜리 계약을 성사시킨 날에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날에도 마음 한 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다. 서연이 없는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위태롭고 부질없게 느껴졌다. 나는 사람을 시켜 그녀를 찾았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은 이미 오래전에 이사를 갔고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마치 신기루처럼 그녀는 사라져버렸다. 어쩌면 나를 잊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잘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그녀에게는 더 행복한 일일지도.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졌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다. 나 같은 놈은 그녀의 기억 속에서 깨끗이 지워지는 게 마땅했다. 그렇게 나는 서연을 가슴에 묻었다. 아니, 묻었다고 착각하며 살았다. 술에 취한 밤이면 나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비가 오는 날이면 25년 전 그 밤의 죄책감에 몸서리쳤다. 내 서재 가장 깊숙한 곳에는 낡은 스케치북이 하나 있다. 20살에 내가 그렸던 서연과 함께 살고 싶었던 바닷가 집의 설계도. 서툴고 조잡한 그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나의 꿈과 사랑, 미래가 모두 담겨 있었다. 나는 가끔 그 그림을 꺼내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는지를 상기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절감하며 괴로워했다. 성공은 나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지만 정작 가장 원했던 단 하나, 서연과의 행복은 앗아갔다. 나는 텅 빈 성공의 성에 갇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왕이었다. 내가 그런 공허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서연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 나중에 그녀에게 들은 이야기는 내 상상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처절했다. 내가 사라진 그날 아침, 서연은 약속 장소에서 몇 시간을 꼼짝하고 나를 기다렸다고 한다.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거라 걱정하며 내 자취방과 학교를 샅샅이 뒤졌지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 집에 빚쟁이들이 들이닥쳤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다. 그제야 서연은 내가 야반도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나를 원망하기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말 한마디 없이 떠났을까 내 걱정부터 했다고 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녀는 자신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했다.
20살 어린 나이에 남자친구는 사라지고 뱃속에는 아이까지. 부모님께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 시절 혼전 임신은 집안의 수치이자 씻을 수 없는 주홍글씨였으니까. 결국 서연은 편지 한 장만 남겨두고 무작정 집을 나왔다. 가진 것이라고는 옷 몇 벌과 약단의 돈뿐. 서울역에서 가장 멀리 가는 기차표를 끊었고 그렇게 도착한 곳이 지금의 이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다. 처음에는 식당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갓난아이를 키웠다. 뜨거운 불 앞에서 하루 종일 서서 설거지를 하고 남은 음식을 얻어와 아이와 끼니를 때웠다.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가 무서워 밤새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고 했다. 주변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애 아빠가 누구냐? 젊은 여자가 행실이 어쨌기에 혼자 애를 낳아 기르냐는 험한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서연은 무너지지 않았다. 뱃속에서부터 아빠 없이 자라야 할 아이를 생각하면 약해질 수가 없었다. 그녀는 아들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 세상의 모든 편견과 가난에 맞서 싸웠다. 그렇게 몇 년을 닥치는 대로 일해서 모은 돈으로 바닷가 한 구석에 작은 분식집을 차렸다. 서연인의 분식, 그게 그녀의 새삼이자 민준이의 울타리였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내고 떡을 불리고 튀김을 준비했다. 기름 냄새와 음식 냄새가 온몸에 배어 향수 한번 제대로 뿌려본 적 없었다고 했다. 그녀의 손은 여자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거칠고 곳곳에 화상 자국과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거나 비관하지 않았다. 오히려 씩씩하게 자라주는 민준이를 보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았다. 그런 그녀에게 최근 새로운 시련이 닥쳐왔다. 동네에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덩치 큰 건설사 사람들이 그녀의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헐값의 보상금을 제시하며 가게를 비우라고 윽박질렀다. 서연에게 이 가게는 단순한 밥벌이가 아니었다. 그녀의 25년 세월이 민준이와의 모든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삶의 터전이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여기는 제 전부입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하자 양복 입은 사내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다고 한다. 아줌마, 혼자 애 키우면서 고생하는 거 아는데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시네. 좋게 말할 때 도장 찍어요. 그들의 협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가게 앞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가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서연은 불안했지만 민준이 앞에서는 애써 태연한 척 웃어 보였다.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며 그녀는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내가 성공에 취해 텅 빈 밤을 보내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이 작은 바닷가에서 홀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그녀에게 저지른 죄는 단순히 그녀를 버리고 떠난 것만이 아니었다. 그녀가 겪어야 했던 그 모든 고통과 외로움을 나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건 한 달 전이었다. 의사는 당장 모든 일을 내려놓고 쉬지 않으면 큰일이 날 거라고 경고했다. 회장님, 돈도 명예도 다 좋지만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비서의 성화에 못 이겨 나는 딱 일주일만 쉬기로 했다. 복잡한 서울을 떠나 어디든 조용한 곳으로 가고 싶었다. 그래서 무작정 차를 몰아 남쪽으로 향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 표지판에 적힌 낯선 바닷가 마을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나는 그곳으로 핸들을 꺾었다. 마을은 작고 평화로웠다. 낡은 건물들과 소박한 가게들, 그리고 비릿한 바다 내움. 나는 방파제 근처에 차를 세우고 무작정 해변을 걸었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여유였다. 회사 일도 복잡한 인간관계도 모두 잊고 오직 파도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 그때였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 둔탁하게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스케이트보드를 타다 넘어져 있었다. 아이는 무릎을 감싸쥔 채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다. 내가 다가가 묻자 아이는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꽤 심하게 넘어졌는지 무릎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조금 까졌어요. 아이는 씩씩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통증이 심한지 다시 주저앉았다. 나는 내 차에서 구급상자를 가져와 아이의 상처를 소독해주고 밴드를 붙여주었다. 아이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까만 눈동자가 선하고 총명해 보였다. 네, 저기 보이는 언덕 위에 살아요.
무심코 던진 질문에 아이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아차 싶었다. 아버지는 안 계세요. 아이는 애써 덤덤하게 말했지만 그늘진 얼굴을 숨기지는 못했다. 나는 괜한 질문을 했다는 생각에 미안해졌다. 미안하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어색한 침묵을 깬 건 아이였다. 아저씨는 여행 오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의 이름은 민준이었고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했다. 공부도 제법 잘하고 꿈은 건축가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낡은 집들이 많은 이 동네를 멋지게 재개발하고 싶다는 제법 당찬 포부도 밝혔다.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낯선 아이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동질감과 친근감, 그게 어디서 오는 감정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헤어지기 전 나는 근처 가게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사서 아이에게 건넸다. 아이는 고맙다며 음료수 캔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캔을 따기 전 자신도 모르게 검지손가락으로 캔 윗부분을 톡톡 2번 두드렸다.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그건 나의 오랜 습관이었다. 무언가를 마시기 전 항상 컵이나 캔을 2번 두드리는 버릇.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나? 나는 놀란 눈으로 아이를 쳐다봤지만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애써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다. 그저 우연일 뻔이라고,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가 삐걱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 아이와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25년간 멈춰있던 내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운명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나는 어제 민준이를 만났던 해변을 다시 찾았다. 딱히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저 발길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을 뿐. 그런데 저만치에서 익숙한 인형이 보였다. 민준이었다. 아이는 해변가에 있는 작은 분식집 파라솔 밑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 가게로 향했다. 가게는 허름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간판에는 서연인의 분식이라고 적혀 있었다. 서연. 너무나 흔한 이름. 하지만 내 심장은 그 이름 석자에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다. 아닐 거야. 나는 애써 불안감을 떨치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떡볶이와 튀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정겹고 또 아련한 냄새. 좁은 가게 안에는 테이블이 서너 개뿐이었고 주방에서는 한 여자가 등을 보인 채 무언가를 튀기고 있었다. 민준이가 나를 발견하고 반갑게 인사했다. 아저씨, 어서 오세요. 덕분에 괜찮아요. 뭐 드시겠어요? 나는 자리에 앉아 떡볶이 1인분을 주문했다. 잠시 후 주방에 있던 여자가 떡볶이가 담긴 접시를 들고 나왔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개를 들어 여자를 쳐다봤다. 하지만 여자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어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다. 나이대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무심한 목소리. 내가 기억하는 서연의 맑은 목소리와는 조금 다른, 세월의 풍파에 조금은 지친 듯한 목소리였다. 나는 실망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떡볶이를 한 입 먹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모든 사고를 정지했다. 이 맛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맛이었다. 25년 전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나를 위해 서연이 직접 만들어주던 그녀만의 비밀 레시피가 담긴 떡볶이 맛. 너무 맵지도 너무 달지도 않으면서 뒷맛이 깔끔한,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었던 바로 그 맛이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포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다시 여자를 쳐다봤다.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뒷모습, 어깨선, 머리를 묶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내가 아는 서연과 겹쳐 보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이에게 물었다. 민준아, 혹시 저희 엄마요? 이름은 서연이세요. 김서연. 그래, 서연이 성은 김씨였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들었다. 맞다, 서연이다. 하지만 동시에 아니길 바랐다. 만약 저 여자가 정말 서연이라면, 그리고 민준이가 내 아들이라면 나는 지난 25년간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산 것인가? 나는 감히 그녀 앞에 나설 자신이 없었다. 죗값을 치를 용기가 없었다. 나는 떡볶이 값을 계산하고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왔다.
민준이가 뒤에서 나를 불렀지만 돌아볼 수 없었다. 차에 올라타 거칠게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분식집을 보며 나는 혼란에 빠졌다. 저 여자가 서연이가 맞을까? 정말 내 상상이 현실일까?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두려웠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내 비겁했던 과거와 대면하는 것이 끔찍하게 무서웠다. 나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서연이의 얼굴과 민준이의 얼굴, 그리고 떡볶이 맛이 뒤섞여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내일 다시 그 가게를 찾아가 모든 것을 확인하겠다고. 다음 날, 나는 다시 그 분식집 앞에 섰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것처럼 요동쳤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한참을 앞에서 서성였다. 그러다 어제처럼 민준이가 가게를 돕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아이는 나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다. 나도 마주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민준이가 주머니를 뒤지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 아이는 방금 자기가 앉았던 의자 밑과 주변을 허둥지둥 살폈다. 네, 분명히 주머니에 있었는데. 민준이가 다급하게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가려던 순간이었다. 아이의 발에 무언가 제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까만색 반지갑이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지갑 안에 꽂혀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이 팔랑거리며 내 발 앞으로 날아와 떨어졌다. 나는 무심코 허리를 숙여 사진을 주었다. 그리고 사진을 뒤집어 본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25년 전 풋풋했던 나와 서연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어제 민준이가 말했던 엄마의 첫사랑 사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고 민준이를 바라봤다. 민준아, 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하는 목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어제와 달리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다.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내 심장을 멈추게 했던, 꿈속에서도 그리워했던 바로 그 얼굴, 서연이었다. 서연이는 내 손에 들린 사진을 보고, 그리고 나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하게 흔들렸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바닥에 떨어뜨렸지만 그녀는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오직 파도 소리만이 멀리서 들려왔다.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민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와 서연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물었다. 아저씨, 혹시 이 사진 속 남자 아저씨 아니세요? 저희 엄마랑.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비수처럼 날아와 내 심장에 박혔다. 서연이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걸렸다. 민혁. 나를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가늘어서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만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를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죄인이 되어 서 있었다.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25년간 억눌러 왔던 그리움, 미안함, 후회, 그리고 원망,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내가 성공을 위해 발버둥치는 공안, 그녀는 이곳에서 내 아이를 키우며 홀로 세월을 견디고 있었다. 나는 대체 그녀에게, 그리고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낡은 사진 한 장이 열어버린 진실 앞에서 나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이들의 25년 만의 재회가 과연 어떤 결말에 맺을지, 그리고 이 가족이 겪어야 했던 아픔은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이들의 앞날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그날 밤, 나는 서연과 마주 앉았다. 영업이 끝난 분식집 안은 튀김 기름 냄새와 정적이 뒤섞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준이는 외할머니 댁에 잠시 보낸 후였다. 우리 둘 사이에는 25년이라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었다. 어디서부터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찻잔을 든 손을 작게 떨며 덤덤하게 지난 세월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민혁 씨가 떠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나는 그 안에 얼마나 큰 고통과 절망이 담겨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엔 눈앞이 캄캄했어요. 당신은 없고 뱃속엔 아이가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차마 아이를 지울 수는 없었어요. 당신과 나의 유일한 연결고리인데.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어두운 바다를 바라봤다. 그래서 도망치듯 서울을 떠났어요.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이 아이를 낳아 잘 키우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온 곳이 여기예요. 처음 몇 년은 정말 지옥 같았죠. 식당 설거지, 공장일,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민준이 분유값, 기저귀값 버는 게 유일한 목표였으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많이 했죠. 애 아빠 없는 애라고, 어미가 행실이 글렀다고. 그럴 때마다 혼자 많이 울었어요.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그녀가 그 끔찍한 시간들을 홀로 견딜 때 나는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런데 신기하게도 민준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에 대한 원망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아이가 웃는 모습이 당신 젊었을 때랑 똑같았거든요. 밥 먹는 모습도, 잠자는 모습도. 아이에게서 당신의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녀는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나를 용서하지 마. 나는 너와 우리 아들에게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나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성공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고통 속에 내버려둔 내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러웠다. 서연은 말없이 내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예전처럼 따뜻했다. 일어나요, 민혁 씨. 다 지난 일이에요. 난 당신 원망 안 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당신도. 그녀의 위로에 나는 더 큰 소리로 오열했다. 그녀는 나를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나의 아픔을 먼저 보듬어주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지난 25년을 이야기했다. 어떻게든 성공해서 너를 찾아오고 싶었다고.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다고. 하지만 막상 성공하고 나니 너를 찾을 수 없어 절망했다고. 우리는 밤이 새도록 울고 이야기하고 또 울었다. 25년간 쌓여왔던 오해와 그리움, 아픔의 응어리들이 눈물과 함께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 밤, 우리는 25살 전에 20살 청춘으로 돌아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있었다. 비록 너무나 먼 길을 돌아왔지만 우리의 시간은 마침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준이를 만났다. 서연이 미리 민준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둔 터였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나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민준아, 내 말에 민준이는 아무 대답 없이 나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다. 그 까만 눈동자 속에서 어떤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는지 나는 감히 짐작할 수 없었다. 원망, 홀만, 배신감, 어쩌면 그 모든 것일지도 몰랐다. 그동안 아빠 노릇 한번 제대로 못해줘서 정말 미안하다. 너와 네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한 것도.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이의 처분을 기다렸다. 민준이가 나를 원망하고 내게 돌을 던진다 해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민준이가 입을 열었다. 엄마가 아빠 얘기 많이 했어요. 언젠가는 꼭 돌아올 거라고. 아이의 목소리는 의외로 덤덤했다. 사진 속 아빠는 항상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본 아빠는 너무 슬퍼 보였어요. 그동안 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18살 아들이 25년간 죄책감에 시달려온 아비를 오히려 위로하고 있었다.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민준이가 내 앞으로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그 순간 나는 무너졌다. 아들의 손을 붙잡고 엉엉 울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서툴지만 조금씩 가족이 되어갔다. 나는 민준이와 함께 캐치볼을 하고 낚시를 가고 함께 목욕탕에 갔다.
25년간 비어있던 아빠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워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민준이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금세 마음을 열고 나를 따랐다. 우리는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 민준이가 살아온 이야기. 우리의 시간은 달랐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다르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서연과 민준이를 데리고 바다가 보이는 언덕으로 갔다. 그리고 내 서재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 펼쳤다. 서연아, 기억나? 스케치북에는 25년 전 내가 그렸던 집의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집을 지어주겠다던 풋내기 대학생의 허황된 꿈. 서연은 설계도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 약속 지키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너무 늦었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물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를 조용히 안아주었다. 민준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런 우리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풍경을 보는 것처럼.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세 식구가 함께 사진을 찍었다. 25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우리는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되었다.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상처는 깊었지만 서로를 보듬으며 우리는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우리의 행복이 막 시작되려던 그때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서연의 분식집을 호시탐탐 노리던 재개발 업체 사람들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전보다 훨씬 더 악랄한 모습이었다. 우락부락한 덩치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양복 차림의 남자 박 이사는 다짜고짜 서연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김서연 씨, 우리가 좋은 말로 할 때 이 가게 비우라고 했을 텐데 그가 내민 것은 강제 퇴거 명령서였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럴 순 없어요. 불법? 이 바닥이 원래 그런 거야. 힘없는 사람은 당하는 거지. 억울하면 당신도 돈 많고 백 좋은 남자 하나 물어보시던가. 박 이사는 내 행색이 허름한 것을 보고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며칠간 이 동네에 머물며 편한 옷차림으로 다녔더니 동네 백수쯤으로 보였던 모양이다. 나는 조용히 서연의 앞을 막아서며 박 이사를 쳐다봤다. 내 말에 박 이사는 코웃음을 쳤다. 뭐야 이 새끼는. 당신이 뭔데 끼어불어. 깡패들이 나를 애워싸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서연과 민준이는 겁에 질려 내 뒤에 숨었다. 나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지금 바로 해안지구 개발 계획 관련 서류 전부 가지고 이쪽으로 와. 내 통화 내용을 들은 박 이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한 눈치였다. 하지만 여전히 허세를 부렸다. 뭐야 이 새끼가 지금 연기하나. 너 같은 놈이 김 비서는 무슨. 야, 뭐해? 깡패들이 내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요란한 타이어 마찰음이 들리더니 순식간에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분식집 앞을 둘러쌌다. 차에서 내린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깡패들을 제압했다. 그리고 김 비서가 서류 가방을 들고 내게 다가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 광경에 박 이사의 입이 떡 벌어졌다. 동네 백수인 줄 알았던 내 정체가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회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회장님? 당신네 태성건설이 그렇게나 따내고 싶어하던 해안지구 개발 사업, 우리 대한건설이 맡게 됐거든. 나는 김 비서가 건넨 서류를 박 이사의 얼굴에 던졌다. 서류에는 태성건설의 비자금 내역과 박 이사의 개인 비리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박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했다. 당신 같은 쓰레기 때문에 대한민국 건설업계가 욕을 먹는 거야. 그리고 한 번만 더 내 가족 눈에 띄면 이 정도로 안 끝날 줄 알아. 나는 싸늘하게 말했다. 박 이사와 깡패들은 꽁무니를 빼며 허겁지겁 도망쳤다. 그 모습을 보던 동네 사람들은 통쾌하다는 듯 박수를 쳤다. 서연과 민준이는 아직도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이제 괜찮아. 내가 다 지켜줄게. 다시는 25년 전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도망쳤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에게는 그들을 지킬 힘이 있고 어떤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용기가 있다. 나는 더 이상 비겁한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 후 많은 것들이 변했다. 태성건설은 불법 재개발 추진과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박 이사는 구속되었다.
나는 약속대로 서연을 위해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집을 짓기 시작했다. 25년 전 스케치북에 그렸던 모습 그대로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집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분식집은 없애지 않았다. 오히려 대한건설의 기술력을 총동하려 분식집을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해변 공원을 조성했다. 낡고 허름했던 가게는 세련되고 깔끔한 모습으로 재탄생했고 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명소가 되었다. 서연은 여전히 그곳에서 떡볶이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고단함 대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민준이는 원하는 대로 건축학과에 진학했다. 아빠처럼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다. 가끔 주말이면 아들은 아빠의 회사에 와서 도면을 배우고 나는 아들에게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는 잃어버린 25년이 아쉬웠지만 그 시간을 원망하며 살지 않기로 했다. 오히려 그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회사 경영 일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요한 결심을 했다. 나와 서연, 그리고 민준이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돕기로 한 것이다. 나는 대한희망재단을 설립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 가정을 지원하고 가장의 실직으로 꿈을 포기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이었다. 재단 설립식 날 나는 단상에 올라가 나의 지난 이야기를 담담하게 고백했다. 한때 모든 것을 잃고 도망쳐야 했던 비겁한 청년이 한 여자의 사랑과 희생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그 빚을 사회에 갚고 싶다는 다짐을. 내 연설을 듣고 있는 서연과 민준이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성봉이라는 허울에 갇힌 텅 빈 회장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이자 듬직한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고 세상의 그늘진 곳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었다. 25년의 기다림 끝에 행복을 찾은 저희 가족처럼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에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세상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낡은 분식집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봐야겠습니다.